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경제 사건 때문일까요?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투자 리스크는 사람을 도취시키는 투자 환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과다하게 높아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격에 도달할까요? 위험회피와 경계심이 사라지고 위험 수용과 낙관주의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런 상태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8장 위험에 대한 태도의 사이클. 지금까지 우리는 사이클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자들은 미래의 사건에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합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다른 사람보다 포지셔닝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전과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막스는 자신의 생각에 똑똑한 투자자는 본인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의견을 갖기는 하지만 그 의견이 맞으리라고 크게 확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죠. 투자는 미래를 다루는 것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투자는 쉬워질 것이고 이익은 확실하겠지만 낮을 겁니다. 리스크는 투자에서 중요한 문제의 원천이므로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 능력은 뛰어난 투자자의 특징이며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환경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번 장에서는 사이클 내에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겁니다. 어쩌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막스는 1967년에서 69년 시카고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자신 평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투자의 기본을 알려주는 그래프를 받고 그것은 막스 자신의 이론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스가 50년 전 처음 본 이 그래프는 보통 위험한 자산일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만 이런 해석은 틀렸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막스는 이 그래프를 더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국채와 스타트업 둘 다 7%의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국채를 선택할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7%보다 확실한 7%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시카고 화퍼의 기본이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을 선호하고 위험을 비선호합니다.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위험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실제로 위험 대비 보상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큰 것뿐이죠. 위험 회피자들은 넉넉한 보상이 기대될 때만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합니다. 위험 회피는 투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투자에 신중하다. 특히 위험한 투자에는 주의 깊게 분석한다.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회의적으로 분석한다. 더 큰 안전 마진을 요구한다. 위험이 높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요구한다. 이해할 수 없는 투자는 거부한다. 뛰어난 투자자는 위와 같이 행동하고 투자자라면 모두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 위험에 대한 태도는 변하고 또 그 변하는 태도 때문에 투자 환경을 바꿉니다. 투자 환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다음은 2004년 10월 오늘날의 리스크와 수익이라는 메모에서 투자 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다. 5년물에 투자한다면 4%는 받아야 한다. 국채 10년물이라면 6%는 받아야 한다. 만기가 길수록 리스크가 높아지니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이것이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는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S&P 500 주식들은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매수하겠다. 따라서 13%의 수익률을 얻기 힘들다면 나스닥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한다. 주식으로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부동산의 비유동성을 고려한다면 15%는 돼야 한다. 이것이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우리 대다수에게 친숙해진 자본시장선이 만들어진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 다시 말해 위험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리스크와 수익률이 정비례하는 자본시장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으로 더 큰 리스크를 수용할수록 예상되는 수익률의 증가분,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되며 리스크에 따른 수익률도 정해집니다. 이럴 때 세상이 합리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더 위험해 보이는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수익이 증가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 수용도에 따른 보상이 다른 지점보다 훨씬 많거나 적은 지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인 세상이라면 리스크가 적은데도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왜곡되면 즉
리스크가 낮은데도 수익률은 높은 상태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까지 오르거나 내릴 겁니다. 그 결과 왜곡은 조정되고 위험에 적절한 수익이 제공되게 되고 투자자는 다시 위험을 증가시켜야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이 늘 이런 방식으로만 행동한다면 세상은 효율적인 시장이 될 겁니다. 효율성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을 무시하기에는 이 내용은 너무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여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예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때로는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고 과하게 위험을 수용합니다. 앞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 도치감, 낙관주의, 탐욕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평소보다 위험을 덜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의 주의를 덜 기울이고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고 안전마진이 적어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기에 사람들은 더 낙관적이고 경계심을 버리며 위험한 투자임에도 적은 리스크 프리미엄에 만족합니다. 게다가 비관적이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리스크가 높은 투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리스크가 없는 안전자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죠. 이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은 안전자산에 비해 상승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투자는 나쁜 시기보다 좋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편평해집니다. 즉 위험을 잘 의식하지 않는 시기 또는 리스크 수용도가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요구가 감소해 자본시장의 기울기가 편평해지고 위험에 대한 보상이 줄어듭니다. 자본시장선의 기울기가 낮다는 것은 리스크 증가에 비해 수익률 증가폭이 적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위험 수용에 대한 보상이 평균 이하라는 뜻이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 낙관주의를 높인다. 낙관주의는 사람들의 위험 수용도를 높인다. 위험 수용도가 높아지면 더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위험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감소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높아진 자산은 훨씬 위험해진다.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 보상은 리스크가 최대일 때 가장 적죠.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순간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호황기의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은 안전자산에 비해 너무 비싸집니다. 이 말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안전자산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즉 호황기에 리스크가 높은 투자가 많아지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보다도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위험 회피를 간과한 태도 때문에 어떤 리스크도 알아채지 못하고 가격을 밀어올리고 꼭지에서 매수했던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은 가격을 끌어내리고 바닥에서 매도합니다. 그들은 투자 실패를 경험하면서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부분으로 확신하고 그 결과 위험 회피 성향은 극단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장되고 다음의 그림처럼 자본시장선의 기울기는 다시 가팔라집니다. 이런 그래프는 위험 회피 시장에서 나타나며 위험 수용에 대한 과다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위험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상이 높아지는 거죠. 모든 일이 잘 굴러가고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 투자자들은 미래를 장밋빛으로 위험을 친구로 이익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낌으로 가격에 위험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불안정합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증대시켜야 할 때 위험 수용을 합니다. 반대로 상황이 비관적이면 투자자들은 시장을 돈을 잃는 것으로 리스크는 피해야 할 것으로 손실이 나는 것은 벌어지기 쉬운 일로 생각합니다. 고점에서 한계가 없어 보이던 위험 수용 성향은 바닥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성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격은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죠. 정리하자면 리스크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할 때 투자 유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투자 환경이 부정적일 때 보이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은 언제나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도, 즉 지나치게 많은 것과 지나치게 적은 것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스는 투자자로서 경험을 통해 중도는 거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이클은 항상 극단에서 합리적인 중간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합리적인 지점을 지나 반대쪽 극단을 향해 계속 이동하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학자가 이 그래프를 본다면 평균적으로 중앙값에 있거나 가운데를 향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중간 지점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형태, 즉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사이클은 중간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보냅니다.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의 항상 탐욕 아니면 공포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경제 사건 때문일까요?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투자 리스크는 사람을 도취시키는 투자 환경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과다하게 높아져
높아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격에 도달할까요? 위험회피와 경계심이 사라지고 위험수용과 낙관주의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런 상태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위험회피 성향이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007년에서 8년 세계금융위기는 막스 인생에서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때였고 여러 사건들이 이미 위기를 예고하고 있었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정부는 주택을 사라고 권유했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던 사람들도 주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해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만들고 그것들을 묶어 팔았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 의심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미디어들은 연일 리스크가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죠. 이런 과정들은 위험 수용 성향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은행들은 비정상적으로 순조로운 상황이 지속되며 성공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위기가 닥쳤습니다. 막스는 2007년 바닥을 향한 경주라는 메모에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메모를 쓴 이유는 한 기사 때문이었죠. 나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봤다. 영국 2위 주택금융기관인 에비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기준금액을 부부 합산소득의 3.5배에서 6배로 올렸다. 이런 결정은 지난주 뱅크 오브 아일랜드가 4배에서 4.5배로 올린 뒤에 이루어졌다. 예전에 비해 대략 50% 이상 더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기존의 기준이 보수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날 저금리 때문에 전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에비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뱅크 오브 아일랜드가 4.5배 수준으로 올리니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5배로 올린 것이다. 말 그대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하는 중이다. 여기에 두 개의 인용구를 그대로 소개한다.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의 말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계의 재앙은 금방 잊힌다. 더 나아가 불과 몇 년이 지나면 젊고 확신에 찬 신세대들이 엄청난 혁신을 발견한 양 생각한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놀라운 기적을 평가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피난처로 치부된다. 두 번째 인용구는 워렌 버핏의 글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우리 일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메모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자본 제공자들의 신중함이 과도하게 줄어들어 바닥을 향한 경주가 계속되고 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시장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한동안 수익 측면에서 뒤처지며 고루한 늙은이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었을 때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라면 그리 큰 대가는 아니다. 자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조심성 없는 시기 이후에는 언제나 큰 대가가 따르는 조정이 따라왔다. 워렌 버핏의 말은 이런 내용을 잘 녹여놨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조심하지 않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침체되고 위험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2007년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시계추가 극단으로 움직여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위험 회피 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서 7년 지나친 위험 수용은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가져왔죠. 대규모 담보대출이 부도났고 주택 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등급이 하락했고 채무 불이행이 속출했으며 주택 가격이 붕괴했고 기존 주택은 판매가 불가능해졌죠.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무너졌고 유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신용 가용성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수많은 은행들이 큰 손실을 겪었으며 구제금융을 받거나 파산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간단히 말해 투자자들을 아주 겁먹게 했습니다. 높은 자신감은 공포로 바뀌었고 과도한 위험 수용은 과도한 위험 회피로 바뀌었죠. 그 결과 매도자들이 앞으로 달려나왔고 매수자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죠. 이 모든 일들은 높은 위험 수용이 높은 위험 회피로 바뀌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나친 위험 회피는 가격을 가능한 낮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는 것은 추가 손실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위험 회피 성향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위험을 피하려고 할 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매수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는 대개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고려하고 있는 투자에 관해 딱 한 가지만 질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격에 낙관주의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막스는 말합니다. 낙관주의가 높다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사건들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가격은 낮을 것이고 기대도 없을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으니 좋은 방향으로 조금만 돌아서도 가치는 상승되겠죠. 막스는 소극적인 태도의 한계라는 메모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은 투자를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주 신용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로 하기보다 굴복했다. 그때 나는 낙관적인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비관적이었다.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다가올 붕괴를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포트폴리오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것뿐이었다. 이들이 지난주에 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일은 본격적으로 증권을 매입하는 것뿐이었다. 그 결과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막스는 부디 이 동시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불합리하고 지나친 위험 회피가 어떤 느낌인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막스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나친 위험 수용은 위험을 만들며 과도한 위험 회피는 시장을 침체시키지만 최고의 매수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침착한 투자자들은 아주 소수이기에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심리나 감정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심과 두려움, 의심과 신뢰,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보통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우세할 겁니다. 시계추가 중간에 머무르지 않듯 심리 사이클도 투자자들이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는 더 낙관적이고 위험 수용을 하는 반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걱정이 많아지고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해야 할 때는 기꺼이 매수하고 가장 공격적이어야 할 때 매수를 꺼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뛰어난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9장 신용 사이클.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 활동의 근본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경제 및 이익 사이클과 펀더멘탈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심리 태도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금융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때때로 신용 사이클을 자본시장 사이클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본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자금을 의미하는 반면 신용은 자기 자본이 아닌 부채입니다. 자본시장 사이클이 신용 사이클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말이죠. 대출 시장에 대해선 신용 사이클이라고 말할 것이고 자금 조달의 전반적인 가용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사이클이라고 말할 겁니다. 활짝 열리고 쾅 닫힌다 라는 메모에서 신용 사이클에 대해 발췌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익이 GDP보다는 심하지만 비교적 완만하게 변동한다면 주식시장은 왜 그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까? 나는 이것이 심리가 자본시장의 가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약간 변동하면 이익은 꽤 크게 변동하는 반면 대출 창구는 활짝 열리고 쾅 닫힌다. 신용 사이클은 가장 변동이 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라는 메모에서 위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경제 자체를 지탱하는 신용 가용성에 대해 큰 변동을 일으키려면 경제에 아주 작은 변동만 일으키면 된다. 경제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친다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신용 사이클에는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신용 사이클은 창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땐 열려있고 어쩔 땐 닫혀있죠. 금융업계 사람들은 돈 빌리러 가는 곳을 대출 창구라고 말합니다. 창구가 닫혀있을 때는 자금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창구는 활짝 열려있다가 한순간에 닫힐 수도 있죠. 핵심은 변동한다는 겁니다. 신용 사이클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자본과 신용은 자본시장이 닫으면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하지 않고 롤오버, 즉 기존 부채를 다른 부채로 전환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 사이클은 이런 전환 과정, 즉 채무 차환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도 단기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종종 장단기 불일치를 만들어내며 잠재적 금융붕괴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팔았는데 갑자기 예금자들이 불안해하며 모두 같은 날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경색은 기업의 실제 현실보다 더 큰 공포를 확산시키죠. 대부분의 금융위기에서 이런 공포 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사이클의 움직임. 이제 신용시장의 성격과 중요성을 이해했을 겁니다. 다음 주제는 신용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때에는 신용 가용성이 높고 어떤 때에는 신용 가용성이 낮을까요? 신용 가용성이 높다는 것은 대출을 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막스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라는 메모를 통해 이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번영의 시기로 들어간다. 자본 공급자는 자본 기반을 확대하며 번창한다. 나쁜 소식이 거의 없어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 회피 성향이 사라진다. 금융기관은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신용 기준을 낮춰 계약을 완화하며 점유율 경쟁을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초에 말했듯 최악의 대출은 최고의 시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진 대출은 자본 파괴로 이어진다. 즉 부실한 프로젝트에 자본을 공급해서 결국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시점이 되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손실 때문에 대출 기관은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늘면서 금리가 오르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용 가능한 자금이 줄고 자격 있는 자에게만 대출이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자금에 굶주린다. 채무 롤오버를 할 수 없게 되어 채무 불이행과 파산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은 경기 위축의 원인이다. 물론 이런 극단의 상황이 오면 상황은 다시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한다. 이런 시점에서도 역투자가들은 고수익을 얻는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 막스는 이런 과정을 단 몇 마디로 줄였습니다. 이 내용이 신용 사이클의 핵심이며 사이클이 끝없는 연쇄 반응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호황으로 대출이 늘면서 잘못된 대출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대출 기관이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호황은 끝이 난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 시장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할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는 경매장입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죠. 자본을 제공할 기회는 가장 낮은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일 대출기관에게 주어집니다. 2007년 2월에 쓴 바닥을 향해 경주라는 메모에서 자본 제공자들이 호황기에 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 열망에 관해 적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닌 당신에게 오게 하고 싶다면 당신의 자금을 싸게 만들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길이다. 자금을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것이다. 결국 이런 호황기에 대출을 내줄 수 있는 기회는 가장 낮은 수익률과 가장 위험한 구조를 받아들이는 자본 제공자에게 돌아갑니다. 위험 회피 성향이 존재할 때는 경매가 신중하게 이루어지지만 위험 수용이 강할 때는 대출기관들이 대출할 기회를 잡기 위해 탐욕스럽게 경쟁에 과열됩니다. 결국 대출기관들의 수익률은 너무 낮아지고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신용시장의 과열된 경매는 실제로는 패자인 승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막스가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말한 이유죠. 이 책에서는 어떤 사이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종류의 사이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신용 사이클에서는 이것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본시장 사이클은 기술주 거품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펀드로 조성된 자금으로 지나치게 많은 회사가 생겨났는데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 전망 등은 거의 없는 회사들이었죠. 기업 공개에 대한 수요가 휘몰아쳐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급상승했고 벤처 캐피털 펀드가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고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막스는 중도라는 메모에서 사이클의 과정에 대해 짧게 요약했습니다. 때때로 자본 제공자들은 단순한 실수로 많은 상황을 놓쳐버린다.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얼마든지 자본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조차 자금에 접근하지 못할 때도 있다. 자본시장의 양상은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이다.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보며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무분별하게 자본을 공급하려는 의욕이 강해지만 호황기가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위기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대출자 전체에 대해 자금 조달이 거부된 뒤 발생한다. 이제 막스는 신용 사이클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계 금융 위기를 말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다고 막스는 말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신용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 호황이나 기업 이익이 확대되면서 생긴 거품이 아니었죠.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 하나가 이런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제할 만한 경험자가 없었죠. 이런 상황은 모두가 집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공무원들에 의해 조정되었습니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소득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사이클은 극단까지 올라갔고 그 결과는 국채와 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 가격의 폭락이었습니다. 2008년 마지막 15주 동안 극단으로 떨어진 신용 사이클의 하락세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다행히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였고 있는 형세를 바꾸었습니다. 신용시장 사이클이 영원히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또 입증된 것이죠. 세계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신용 사이클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금융위기의 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출이 쉬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만 알면 충분합니다. 막스가 열림과 닫힘이라는 메모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본시장의 사이클은 단순하게 작동하며 그 메시지도 알기 쉽습니다. 경직된 신용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위험 회피 성향의 고조, 가치와 관계없이 대출과 투자를 꺼림, 곳곳에서 자본이 부족, 경제 위축과 차환이 어려움, 채무 불이행과 파산, 구조조정, 낮은 자산 가격, 높은 잠재 수익률, 낮은 리스크, 과도한 리스크 프리미엄. 종합해보면 이런 특징들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포에 투자하기를 꺼리죠. 이와 반대로 신용 완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이죠. 이득의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함, 위험 회피 성향의 감소, 지나치게 많은 자금,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려 함, 나쁜 주식을 매수하려 함, 높은 자산 가격, 낮은 수익 전망률, 높은 리스크,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 위의 요소를 보았을 때 투자자들은 위험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완화된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증권의 질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하죠.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낙관론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 자본시장은 크게 완화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붕괴할 정도로 많아진 부채이죠. 핵심은 일반적으로 신용 완화는 자산 가격을 높이고 후속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반면 신용 경색은 가격을 낮추고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사이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적고 투자자들이 열정적일 때 사이클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신용 사이클의 정점에서 자금 제공자들이 경쟁을 하고 결국 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낮은 금리, 낮은 신용 기준, 부실한 거래, 부적절한 대출 연장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용 사이클의 반대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며 위험 회피 성향이 올라가고 투자자들은 침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자본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사람
사람보다 대출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갑이 되게 합니다. 그 결과 자본 제공자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튼튼한 채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투자는 단지 좋은 자산을 매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잠재 수익이 높을 때, 리스크가 적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투자는 신용 사이클이 위축되었을 때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신용 사이클을 닫힌 국면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죠.